안녕하세요 여러분, 승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지난 2주간 좀 이슈가 많았었죠. 중국 경기 부양책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 같은 경우엔 또 이제 이란하고 이제 이스라엘 전쟁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결국 하마스나 이제 헤즈볼라 쪽 저항의 축을 포함해서 결국 중동 전쟁이 조금 약간 확전이 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이시바 총리도 일본 쪽에 이제 다시 다시는 아니죠.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좀 니케이 쪽도 금리를 다시 올리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좀 약세를 보였었고,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나라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쪽은 계속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미국 쪽은 상대적으로 사실 제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 이제 중국 쪽이 좀 가파르게 사실 좀 단기적인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 정도 올랐죠. 지금 거의. 근데 매번 이제 얘기를 드리지만 중국 쪽은 사실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돈을 풀어서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만, 한 20% 정도 올랐으니까요. 일단 부양책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가죠. 9월 24일 날 이제 통합 정책 패키지가 나왔던 주요 내용들이 지준율을 50bp 인하를 하고 0.5%죠. 추가로 또 이제 25에서 50을 내린다고 하고요. 이제 7일 역 RP 금리를 이제 20bp, 이것도 0.2%라고 보시면 되고 인하를 예고했고, 기존 대출 금리도 이제 50bp 이제 인하를 하고 2주택 최초 납입금 비율도 25에서 15%.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은행의 돈들을 풀어서 실물 경제를 이제 부양시키겠다. 이제 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결국 여기도 나와 있듯이 인하로 한 1조 위안 정도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겠다라는 게 나타나고 있는데, 매번 보여드리는 이제 이 값으로 사실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M2 나누기 M1을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중국은 돈을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풀고 싶을 거고 풀어야 되는 상황이다. 왜냐면 이 M2 나누기 M1이라는 수치 자체가 결국 그냥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 돈이 이제 고갈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중에 돈이 100이 풀렸다라고 쳤을 때 그 100이 예금으로 있으면은 다행인데, 이게 돈이 다 투자가 됐든 부동산이 됐든 어디론가 흘러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럼 이제 M1 bonong 통화를 풀어야 된다는 말인데, 그럼 이제 이때까지 왜 못 풀었을까로 사실 돌아가게 됩니다. 중국이 이렇게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일단 왜 저게 높으면 왜 안 좋냐면, 우리나라가 가장 높을 때가 이제 IMF 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IMF 때죠. 그 다음에 이제 2008년 때고, 높으면 높을수록 돈이 없다는 방증입니다, 저 말이. 근데 이제 이때까지는 왜 못 풀다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제 세게 돈을 풀려고 할까라고 했을 때, 미국이 금리를 이제 50bp 내렸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금리를 약간 계속 내릴 것 같은 스탠스를 취해 주니까, 중국도 이제 우리도 그럼 이제 너무 힘드니까 돈 좀 풀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중국 증시가 계속 줄줄줄줄 흐르고만 있었지만, 주봉으로 보는 게 더 이건 보기 편하겠죠. 아주 기나긴 시간 동안 사실 21년 고점 이후로 계속 줄줄줄줄 단기 반등은 가끔씩은 있었지만 흘러내리기만 했지만, 이번에 이제 꽤나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과연 금리를 계속 내릴 수 있을까? 이제 이 문제로 돌아가게 되는데, 저는 사실 쉽지 않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일단 데이터 쪽을 살펴보기 전에 일단 한번 그냥 전쟁들을 한번 그냥 오늘은 좀 거시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이제 전쟁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일단 러우 전쟁부터 보죠. 이게 이제 소련이 이제 붕괴가 되면서 이제 발트 3국이랑 발트 3국이랑 이제 우크라이나를 넘어오지 않는다가 이제 미국하고 이제 러시아죠. 이제 지금의 이제 조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사실상 어기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이 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너희 나토 들어와, 우리가 도와줄게. 이때까지 나토가 다 거절당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중립지대로
넘기겠다는 게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토 들어와. 실제로 이제 나토가 거의 되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가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근데 왜 이제 그럼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랑 이쪽이 중요하냐면은 러시아가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해가 바다가 이 북해랑 여기 흑해밖에 없어요. 이게 다 막혀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들로. 그래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러시아 전쟁이 뭐 정당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뭐 공격할 수밖에 없는 빌미를 만들어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공격을 한 것도 잘못이고 빌미를 만들어 준 것도 잘못이고 뭐 사실 쌍방과실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전쟁에 사실 뭐 선과 악은 없죠. 이게 그냥 전쟁이 이미 나버린 순간은 선과 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긴 자가 그냥 승리자가 되는 거죠. 미국도 원주민들을 다 죽이고 나서 죽이고 뭐 이주시키고 나서 미국을 챙겼듯이 뭐 사실 역사는 결국 승자의 역사가 되는 그런 뭐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뭐 그게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일단 뭐 지구의 역사는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됐을까를 한번 생각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자극해서 사실 전쟁 날 걸 몰랐을까요? 이렇게 자극할 때 러시아가 저 바다가 필요한 거를 뭐 미국도 당연히 알았을 거고 이제 근데 이제 자극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전쟁을 저는 미국 쪽에서 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전쟁을 하면 러시아 힘이 지금 계속 약해지고 있죠. 사실 우크라이나 분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지만 러시아 자체도 사실 여러모로 힘이 빠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리전을 통해서 러시아라는 대리전을 통해서 그럼 이제 러시아가 힘을 왜 빼려고 할까? 미국이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 뭐 결국 중국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제 기름을 주는데 이게 기름 파이프라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래서 파이프라인은 크지 않은데 일단 뭐 러시아랑 이제 뭐 중국이라고 치면은 이제 결국 중동 쪽이랑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중국, 러시아, 뭐 이란, 시리아 몇 개 안 되는 나라들만 같은 편이거든요. 결국. 이 상황에서 결국 중국의 편들을 러시아 제끼고 이제 이란만 제끼면은 사실 전쟁이 끝나는 건데 그래서 일단 러시아 한 명은 이제 뭐 거의 맛이 점점 가고 있죠. 뭐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고는 저는 뭐 생각을 합니다만 이겨도 뭐 사실 상처뿐인 전쟁이긴 한 거예요. 이게 결과론적으로 사실 나지 않아도 될 전쟁이 나서 힘을 뺀 거니까요. 근데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보면은 사실 뭐 뉴스 플로우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이란은 지금 전쟁을 그렇게까지 원하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도 똑같이 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냐? 이제 결국 이스라엘하고 이제 사우디가 이제 수교를 맺으려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거를 막으려고 이제 하마스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 납치를 하고 뭐 총격을 가하면서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전쟁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제 사우디랑 수교를 맺으려고 했는데 뭐 순위파, 시아파, 뭐 인종도 다르고 뭐 종교도 다르고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해서 사실 이란과 사우디도 적입니다. 같은 중동이긴 하지만 같은 중동은 아니에요. 이제 이게 그래서 여기가 적인데 근데 어찌됐든 적이어도 같은 중동인 것도 맞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둘이 이제 짝짝꿍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막은 겁니다. 하마스를 통해서 전쟁이 나서 그래서 이제 뭐 결국은 여기도 관계가 결렬이 됐고 여기가 이제 더 적대적으로 변한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란도 근데 사실 이게 관계만 끊었으면 뭐 더 확전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은 계속 우리가 이렇게 미사일 시간까지 다 알려주고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그냥 뭐 사람도 안 죽게 미사일 쏜 다음에 뭐 저번에 그냥 쐈던 거는 뭐 10살짜리 소녀만 좀 다쳤다 그러고 이번에는 뭐 사망자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이란이 뭐 우리도 이렇게 보복은 했지만 너희가 재보복하지 않으면 여기서 끝내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근데 왜 그런 사태가 되냐면은 여기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국의 친구들을 다 없애야 돼요. 그리고 이란도 없애야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 조금 이건 이제 뭐 종교적인 얘기도 들어가긴 합니다만 근데 왜 그런 현상을 나타날까라고 생각하면은 이 러시아 이렇게 됐을 때
이 세 국가들이 이제 왜 미국한테 문제가 되냐면은, 뭐 사람들이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해서 뭐 팔레스타인 땅을 이스라엘이 뺏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 아주 틀린 말도 아니고요, 사실. 근데 이제 이 사단이 일어난 게 이게 뭐 영국이 사실 스타트를 일으킵니다. 영국이 사실 그 땅을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팔레스타인한테 먼저 가서 너희 독립시켜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지금으로 치면 이제 페드를 가지고 있는 이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뭐 실존하는 가문입니다.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해요. 이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돈을 써서, 그러다 보니까 벨푸어 선언이라고 하거든요. 이 벨푸어 장관일 텐데, 외무장관이 이 벨푸어 외무장관을 토대로 돈을, 전쟁할 때니까 영국이 돈이 필요하거든요. 돈 줄 테니까 이스라엘 독립시켜, 이렇게 해서 약속을 2개를 했는데 돈 준 쪽에 나중에 약속을 들어주는 게 이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탄생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로스차일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돈을 써서 사실 이스라엘을 독립시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인데, 뭐 여기서부터는 정말 이제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가긴 합니다. 뭐 오늘 좀 제가 좀 사견이 많기는 한데, 이제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냐면은, 이제 결국 로스차일드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E12도 가지고 있고 이 BOE도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영국을 출발로 해서 그러니까 E12라기보다는 유럽 은행들을 가졌다가 이제 그게 합쳐진 게 E12니까 E12를 가지게 되고, 연준을 이렇게 3번째로 이렇게 가지게 되거든요. 1, 2, 3. 뭐 사실상 얘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 거의 뭐 IMF나 이런 것도 다 얘네 거라고 생각해도 뭐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대통령이 누구든 간에 이미 세상을 다스린다고 표현할까요? 뭐 지배를 한다고 표현할까요? 뭐 어떤 표현이 됐든 간에 세상을 뭐 통제를 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제 위에는 뭔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 단일 국가거든요. 이게 뭐 실제로 뭐 찾아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이 단일 국가, 뭐 책도 하나 유명한 책이 있는데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간에 그 단일 국가를 하는 그 소설책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원해서 나온 책이, 아무튼 그것도 유명한 책인데 제가 읽어본 책은 아니어서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간에 단일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단일 국가를 되려면 조건이 여러 개가 필요한데, 일단 통신입니다. 어디서 뭐 전쟁이 났다, 막으러 가야 되죠. 연락이 돼야 되는 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통이에요. 연락을 받았으면 가야죠. 근데 지금 뭐 이 2개는 뭐 다 됩니다. 이게 뭐 GPS를,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이용하든 뭐 F-35를 이용하든 언제든 갈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이미 뭐 미군이 여러 군데 퍼져 있기도 하고. 근데 3번째랑 4번째가 좀 어렵습니다. 3번째가 이제 통화예요. 쉽게 말해서 단일 국가가 되고 완벽한 통제 사회가 되려면은 지폐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다 전자화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가 이제 비트코인 때문에 사실 되게 쉽게 연착륙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가장 빠르게 개발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과 미국입니다. 근데 중국은 뭐 당연히 지금 CCTV도 엄청나게 많고 독재를 위해서 CBDC를 하고 있고, 근데 미국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JP모건은 필두로, 여기가 JP모건이거든요, 사실. 왜냐면 이 페드가 여러 미국의 상업은행들이 그러니까 굳이 이제 지배 구조를 치면은 이제 그 여러, 지금 말했던 로스차일드 포함해서 여러 가문들이 상업은행들을 들고 있고, 이 상업은행들이 페드를 들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페드는 마치 상업은행들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상업은행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문들이 이제 주인인 거죠. 이게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통화도 이제 컨트롤이 가능한 세상이 이제 곧 옵니다. 다 온 건 아니지만 그냥 뭐 사실 CBDC는 이제 뭐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 정도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 노인분들만 지금 다 이제 소천하시면은 이제 가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럼 현금 없는 사회, 다 전자 디지털 화폐가 되는 그런 사회가 오면 통화도 끝이 납니다. 4번째가 제일 어려운 건데 이게 종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란하고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사우디랑 이란도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결국 사우디랑 이란도. 왜 이런 일이 있고 이게 참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기독교랑 이슬람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게 뭐 불교랑 기독교도 또 공존할 수가 없어요. 또 그리고 뭐 불교랑 이슬람도 공존할 수가 없어요. 다 이게 공존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럼 방법은 뭘까요? 다 오케이를 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게 오케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너 이슬람 오케이, 기독교 오케이, 불교 오케이, 뭐 다 오케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 다원주의가 나옵니다. 여기서 종교 다원주의 글씨가 좀 이상한데 그럼 이 종교 다원주의를 할 대상이 필요한 거죠. 어느 종교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뭐 좀 특정 종교를 제가 안 좋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뭐 죄송합니다만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카톨릭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 공부를 해보시고 연구를 해보시면 뭐 아시겠지만은 세계 2차 대전도 이 카톨릭이 상당히 크게 기여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표현이죠.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이 하는 지금 행동이 이 종교 다원주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종교 다원주의. 그래서 아베가 이제 아베 전 총리죠. 지금 고인이 된 아베 전 총리가 통일교에 약간 불만을 품은 그런 이제 통일교 신자의 이제 자녀분이었나요? 아무튼간에 그분한테 총을 맞고 사망을 하셨죠. 근데 그럼 아베가 통일교랑 상당히 큰 연관이 있었다는 사실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개 그냥 이단으로 취급받는 통일교가 어떻게 한나라의 수장이었던 아베랑 이렇게 친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럼 통일교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가 중요하거든요. 통일교가 하고 있는 게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뭐 어디를 믿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 불교를 믿어도 되고 이슬람을 믿어도 되고 기독교를 믿어도 되고 뭘 믿어도 상관없는데 다 천국 간답니다. 다 같은 하나님이다. 이 내용이에요. 다 같은. 그러면 이게 결국 그래서 카톨릭 밑에 있는 그런 다 단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이게. 근데 이제 이게 또 돌고 돌아서 이제 이 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 사실 과거에 SDR도 한번 만들어 보고 이게 그 IMF 쪽에서 약간 그 화폐를 단일 화폐를 하나 만들고 싶었어가지고 근데 실패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 비트코인이 아닌 CBDC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단일 화폐를 만드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과거니까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가능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통화도 되고 종교도 되고 아무튼 그 부분 때문에 전쟁은 계속 될 겁니다. 왜냐면은 말을 안 듣는 나라들은 사라져야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하면 저 쉽게 말해서 이 패드를 필두로 한 이제 저 거대 세력들에게 적들이 딱 중국 큰 나라 기준으로 러시아, 이란입니다. 이들이 사라져야 돼요. 이게 뭐 사람들이 그냥 아유 뭐 그냥 경제 때문에 공격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경제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이 나라들이 없어져야 본인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신념이거든요. 물론 돈도 있으신 분들이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찍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무튼간에 그래서 저는 뭐 이스라엘 전쟁은 계속 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뭐 사실 추세는 유가가 계속 꺾이지만 전 WT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사실 계속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이게 중동 전쟁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뭐 사실 유가도 아직까지 상방 추세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국 추세를 그냥 제가 보는 그냥 이 뷰로 봤을 때는 결국 유가도 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제 돈을 결국 그래서 풀고 있는데 저는 일단 이런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더라도 매번 말씀드리는 미국 쪽에서 더 이상 돈을 풀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중국도 브레이크가 걸리고 결국 중국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 일단 뭐 간단한 것들 먼저 한번 보고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뭐 밸류에이션부터 지수들 살펴보면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드갭 살펴보면은 뭐
약간 저평가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비싼 영역이라고는 봅니다. 전보단 좀 싸지긴 했어요, 사실. 이게 그럼에도 금리가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은 있지만 뭐 페드 모델도 그렇고 여전히 뭐 아직까지는 저는 고평가 단계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긴 시계열로 봐도 여전히 아직까지 좀 비싼 영역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비싼 영역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랑 코스피랑 뭐 같이 돼 있는 거 살펴보면은 일드캡 같은 경우에도 뭐 둘 다 비싼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드 모델로 본다 하더라도 뭐 페드 모델은 조금 더 비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트레일링 퍼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이제 트레일링 PBR도 상당히 매우 많이 높은 수준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닷컴버블 정도 수준이고 더 높은 상황이죠. 이제 좋지 않은 상황이고 밸류에이션 자체는 그 다음 뭐 실질금리 일단 먼저 보면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아무래도 뭐 중동 쪽 영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튀고 있고 대신 좀 실질금리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회피 성향이 좀 강해지면서 실질금리가 좀 내려간 부분이 있는데 뭐 결국 실질금리 전 다시 튈 거라 보는데 그 부분 조금 이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국내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BI는 그냥 뭐 가만히 있고 실질금리가 조금 빠지면서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 여기도 안전자산 뭐 선호라고 그냥 단기적으로는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일단 뭐 어제였나요? 이제 ISM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비슷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47.2 정도 나오면서 뭐 여전히 50 밑에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서비스가 이제 목요일날 나오는데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버핏 지수는 그냥 이제 S&P로 나눴는데 요즘에 윌셔가 야후에서 다운이 안 되게 막아놔가지고 보시면 이제 과거 고점들을 이미 GDP 대비해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글로벌 GDP로 봤을 때. 근데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결국 개 주인과 목줄이라고 쳤을 때, 개라고 쳤을 때 이게 줄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과거에도 뭐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번에도 뭐 더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뭐 가봐야 뭐 조금 더 가는 건데 이제 그럴 상황도 뭐 끝난 것 같고 거의 이제 뭐 고점에 왔고 뭐 이번 고점 이후에 아마 크게 하락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뭐 CRS 이런 거는 뭐 사실 이제 국채가 더 우위인 상황이다. 이제 크레딧 채권이 지금 좋지 않다는 거고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크레딧 스프레드는 조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조달 비용도 좀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국내 쪽은 조달 비용이 오히려 감소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뭐 일단 뭐 추세적으로 이건 바뀌지 않을까 싶긴 해요. 왜냐면 사실 이게 더 위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국내 쪽도 사실 예대율도 지금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뭐 거의 끝의 끝물을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상대 강도부터 보면은 뭐 저번에 이제 지난주 방송이죠. 지난주 방송에 얘기를 했다시피 뭐 이것도 유럽, 중국이라고 쳤을 때, 그러니까 결국 중국이 이제 미국과 유럽에 이제 수출을 해왔던 건데, 이제 관세로 이걸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두 나라들이 다, 이게 두 지역들이. 그럼 뭐 어디로 갈까요? 중국이 이제 다른 나라 그 외의 나라들에게 이제 덤핑으로 이제 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업종별로 섹터를 봐도 약세가 되고 있는 섹터들이 다 사실 수출 관련이에요. 다 수출 관련입니다. 전부 다 수출 관련이에요. 사실 제조업도 포함이고 코스닥도 좀 약세였다가 이제 그 상황이 나타나고 다시 이제 코스피랑 회복이 됐어요. 코스피가 수출주가 더 많죠. 그리고 보시면은 강세가 되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내수주예요. 이제 이것도 사실 거의 수출에 가까우니까 그냥 약세인 거고 이 방산 때문인 거고 기계는 이제 방산 수출은 좀 약간 예외인 거죠, 지금. 이제. 그건 중국 영향을 안 받으니까, 중국 방산은 수출을 안 하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운수장비 마찬가지고, 다 유통, 전기가스, 뭐 건설, 통신, 금융, 증권, 보험, 다 내수주들이죠, 서비스에다가. 다. 부동산 리츠 인프라. 그러니까 결국 내수가 다 강세고, 수출주가 다 약세인 겁니다. 이게 결국 중국 쪽에 이제 덤핑들에 대한
영향이 이제 지금 수출주에 다 반영이 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주 추세들은 뭐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이제 그런 말로 하는 이런 뭐 중국 쪽이나 뭐 이런 영향들이 실제로 증시의 섹터들로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고, 증시 지수들 자체로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수급 쪽 보면은 이제 S&P 투기적 순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감소를 했습니다. 뭐 증시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도 미국 쪽은 숏 포지션이 좀 감소를 했고요.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롱 포지션이 조금 살짝 소폭 감소가 됐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PBR만 보면 엄청 낮아 보이죠. 완전 저점까지 다 왔거든요. PBR만 보면은. 근데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언제든 반등할 수 있는 추세긴 합니다만, 밸류에이션 자체는 뭐 저는 금리 감안하면 여전히 비싼 레벨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이제 뭐 그냥 아주 트레이딩용으로는 잠깐은 뭐 추세 봐서 갈 수 있겠지만, 뭐 길게 보는 만큼 매력적인 레벨은 뭐 전혀 아니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쪽 수급 살펴보면은 이제 외국인 현물 뭐 계속 매도 중이고요. 선물도 뭐 그냥 중립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급은 뭐 가히 거의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물론 뭐 선물까지 패대긴 아닙니다만 현물만 봤을 때는 뭐 최악의 상황이고요. 뭐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도 뭐 엄청 그렇게 증가가 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신용잔고 대비 코스피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결국 뭐 외인이 뭐 약간 사긴 했지만 뭐 주추세는 이거는 뭐 거의 개인만 샀던 건 뭐 명확한 상황이고요. 장기로 봐도 뭐 거의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신용잔고는 여긴 좀 증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대비 코스닥 수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다만 뭐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뭐 전 방송일 대비해서 한 4천억 가량 증가되면서 한 17조 거의 한 5천억 가량 되고 있습니다. 신용잔고는 뭐 감소는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뭐 고점 대비는 감소는 했지만 여전히 뭐 높은 수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결국 일본이나 이제 ECB 같은 경우에도 결국 뭐 ECB 같은 경우는 제가 예대율은 모르겠지만 뭐 아직까지는 뭐 ECB는 그나마 여유는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뭐 대출은 많이 감소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증권 부분 채권에 비해서만 이제 줄이는 테이퍼링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유럽도 뭐 사실 난감하기는 해요. 이제 뭐 독일 같은 경우가 이제 가스 쪽 다 러시아에서 싸게 들여오던 거에 대한 타격이 있다 보니까 지금 산업 생산이 한 20% 날라갔고, 구조조정하고 한다고 지금 난리도 아닌 상황이고요. 결국 중국 쪽도 덤핑도 막아야 되다 보니까 이제 결국 위에서 정치적으로 그런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통해 대로 값싼 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지금 이기는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제가 봤을 때 통화 정책도 유럽 쪽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약간 스택으로 갈 거라고 봐요. 이게 지난 쓰던 값싼 중국 거를 안 쓰다 보니까 수요가 침체가 되더라도 경기가 저는 안 좋아질 거라 보거든요. 지금 여러 상황상 침체가 되더라도 공급 자체가 줄면은 이제 스태그가 돼서 경기는 침체가 되지만 물가가 오르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본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 쪽이랑 똑같이 얘기를 드렸다시피 이 레포가 이미 생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본 중앙은행들도, 일본 상업은행들도 이미 지급준비금이 목에 찼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급준비금이 늘지 못하고 있죠. 이제 이게 그러면 더 이상 자산 매입을 하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일본도 되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돈잔치가 끝이 났다라는 걸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거고요. 일단 뭐 지난주 대비해서 결국 근데 지난주 방송 안 했으니까 일단 이번 주만 보면은, 그러니까 지난주 얘기인데, 지급준비금이 한 1,400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요. TGA가 한 356억 달러 정도 국채 발행하면서 좀 증가가 됐고, RRP 같은 경우가 한 1,100억 달러 정도 좀 증가가 됐고, 오늘 RRP도 한 그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QT가 되는 순유동성은 한 291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요.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보면은
잠시만요. 이제 20년 거 그냥 제외하고 보면요. 위에 거 항목이 잘 안 보이니까 이제 국채 같은 경우는 장기채가 지금 한 1600억 달러 정도 더 찍어 보이는 거로 보이는데 뭐 만기가 되면서 상세가 되리라 보여지고요. 그래서 결국 4Q 같은 경우에도 좀 장기 국채 발행량이 많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단기 국채가 그러니까 총 발행량이 뭐 QT 제외하고는 6,500억 정도, 4,900억 달러 정도 발행을 하는데 단기가 작은 반면 장기가 좀 많이 발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3Q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RRP가 좀 감소가 되면서 약간 그나마 지준 감소하는 거를 막아주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준이 한 1335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요. TGA가 조금 증가하고 자산이 좀 감소하고 순유동성이 감소하면서 뭐 사실 유동성 자체는 조금 안 좋은 환경이 됐었습니다. 이제 결국 유동성이 좀 마르고 있는 건 맞아요, 지금. 근데 뭐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 그런 상황이고 이제 아무래도 전쟁 관련해서 영향 때문에 이제 BDI 쪽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BDI는 이제 중국 쪽 영향도 크고요. 뭐 사실 이제 그래서 해운 지수가 SCFI는 아직 반등까지는 못 하고 있지만 두 지표도 결국 좀 올라가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지준 쪽 얘기는 뭐 항상 많이 드렸어요. 더 이상 돈을 못 푼다는 얘기는 많이 드렸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리면은 결국 그 SLR이라는 규제 때문에 지준을 못 늘린다고 얘기를 드렸죠. 결국 자산 매입하면서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그 메커니즘이 어렵게 됐다. 결국 RRP라는 것 때문에 돈을 더 이상 더 찍으려면은 단기 금리를 높이게 되는 그런 현상밖에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 중국이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시장이 원하는 그런 기준금리 인하는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그런 리포트들도 좀 되게 많거든요. 야, 금리 인하하면 주가가 올라가더라 라는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잘못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사실 그런데 그거는 미안하지만 진짜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정말 사실 차트를 너무 못 보는 게 아닌가 싶은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95년도 이때를 제일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때를. 요때 이제 금리를 내리고 뭐 요때 아니면 뭐 88년도 요때 이제 금리를 내리니까 주가가 올라가더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주가가 올라갔었거든요. 지금 주가 차트가 바로 옆에 있지는 않은데 뭐 그냥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때 보면 주가가 올라요. 실제로 이 금리 인하했을 때, 이 닷컴 버블 때 주가 막 엄청 오르잖아요. 이 금리 이렇게 내리고 나니까 주가가 엄청 오르잖아요. 근데 이 인하기 때 보면은 결국 다시 인하기 뒤에 금리가 올라요. 근데 이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게 그 예대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금리를 뭐 내리고 높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대율이 높냐 낮냐가 사실 시장 유동성에 돈을 풀 수 있느냐 없느냐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딱 보여드리는 게 편하겠네요. 이게 좀 늦게 내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 95년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95년도에 사람들이 금리 인하하니까 주가 오르더라인데 왜 주가가 오를 수 있었냐면 예대율이 여유가 많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니까 돈이 시중에 어마어마하게 돈이 풀리겠죠. 왜냐면 예대율이 낮으니까 금리를 내리면 은행들이 돈이 풀릴 거 아니에요, 시중으로. 그러다 보니까 예대율이 확 증가가 되니까 돈이 풀리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증시가 오르겠죠. 근데 중요한 건 증시가 올라가니까 금리를 증시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돈이 풀리니까 금리를 다시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었던 요인은 뭐죠? 이 예대율이 낮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대율이 100이 아니어서 그래요. 쉽게 말해서. 이게. 그래서 이 전까지는 예대율이 100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실 금리를 인하해도 단기적으로 금리를 높아져서 이제 고점까지만 아니면 금리를 잠깐 내리면 돈이 풀리면서 다시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근데 그러다 이제 금리가 고점이 오면 이제 무너지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잘못된 얘기예요. 금리가 내려가서 주가가 오른 게 아니라
금리가 내려가서 돈이 풀리니까 다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때 증시가 올라가는 그런 형국인 거거든요. 완전히 이제 잘못 이해를 하는 건데 이번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대율이 70밖에 안 돼 보이지만 뭐 매번 얘기를 드리니 이제 SLR이라는 기준으로는 지금 이미 예대율이 100%란 말이죠. 여기서 돈을 푼다고 해서 그러니까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돈이 풀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예금을 모으기 위해서 금리를 더 높여야 됩니다. 이게 그게 아니면은 시간을 오랫동안 버티면서 GDP를 높여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예금을 쌓도록 시간을 끌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뭐 지금 저는 뭐 상당히 아주 오랜 시간 좀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금을 이제 한 톨 한 톨 쌓았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그냥 2008년 이후에 야 예금 쌓기 싫어. 그냥 돈 찍어서 예금 만들면 되잖아. 해서 원래 이제 대출하고 예금이 같이 가다가 이게 갭이 확 벌어지죠. 이 갭이. 그게 이게 다 그냥 돈을 프린트해서 찍은 거죠. 뭐 실제로 시중 유동성으로 풀린 건 아니지만 이제 은행에 이렇게 쌓여있던 돈들이 풀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그 SLR이라는 규제 때문에 지금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이제 돈을 더 못 푸는 상황이 됐고 앞으로 위기가 온다고 해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을 풀 수 없다. 근데 이제 중국은 그걸 풀 수 있다고 믿고 돈을 지금 풀고 있는데 지금이야 단기적으로 이제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막고 있지만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럼 이제 중국도 결국 날아가겠죠. 러시아도 점점 힘이 빠지고 있죠. 이란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날리는 중이죠. 지금 사실상. 그럼 뭐 남은 거는 이제 없죠. 이제 그 상태에서 CBDC 만들고 뭐 종교도 통합시키고 결국은 이제 통합이 아니죠. 사실. 근데 이제 다원주의를 토대로 뭘 믿어도 상관없다. 이제 가는 순간 뭐 저는 뭐 어떤 분들이 이제 음모론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단일 국가로 점점 나아갈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중국 쪽 경기 부양 때문에 굴이 높아졌고 SCFI도 뭐 바닥 찍고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PC도 낮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코어 PC는 약간 좀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결국 중동 쪽 이슈가 되면서 사실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도 여기 뭐 나와 있지 않지만 쌍봉을 치거든요. 이게 전에 거 있나요? 이거 나오네요. PC로 보면은 소비자 물가가 쌍봉을 칩니다. 이때 이렇게 물가가 팍 튀어서 금리를 팍 올렸다가 물가 내려가네 그러고 나서 금리를 또 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금리를 내렸어요. 다시 물가가 튑니다. 이게 두 가지 현상이 나는데 이때 다 그 미국이 또 여기도 중동 관련해서 이슈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뭐 다 정치적으로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 두 쌍봉을 이루게 되는데 이번에도 결국 저는 쌍봉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게 정치적인 이유로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 다음에 뭐 정부 부채 뭐 많은 거는 큰 일이고 뭐 결국 계속해서 국채 발행 부담은 생길 거라고 봅니다. 뭐 아직까지는 좀 시장이 좀 인지를 못하고 있지만 결국은 터질 문제고 매번 말씀드리듯이 SFR, ESFR 금리 차이가 계속 이렇게 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중 유동성이 점점 고갈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 방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무담보 국채금리와 담보 국채금리랑 무담보 은행채 금리인데 당연히 이게 높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가야 되는데 플러스를 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이 좀 망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 사람들이 지금 뭐 다 고용 이 실업률 얘기하면서 실업률 안 이어주면 연준이 슈퍼파워처럼 도와줄 수 있다. 이제 과거에는 그랬었죠. 과거에는 돈을 많이 찍을 수 있던 환경이었으니까. 근데 그랬는데 지금은 그 SLR이라는 규제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언제 끝나냐라고 했을 때 이 연준 총자산 대비 GDP가 20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래야 돈을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요때까지 이렇게 내려왔던 거는 그 RRP라는 게 감소가 되면서 되게 쉽게 왔죠. 사실. 근데 여기가 이제 사실 아주 어려운 길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감소한 것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가 점점 좀 힘들어질 거다라고 보여주고, 뭐 국내 쪽도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시중에 돈이 많아 보이지만 그 많은 게 다 사실 1Q 때 돈을 풀어서 그렇고, 예대율이 이제 전체 모든 상호금융 저축은행 다 합친 거를 감안했을 때가 87%가 이제 6월 달 거기 때문에 지금 거의 90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다. 시중에 이제 돈이 없어지고 고갈이 될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 쪽 보면은, 국채 금리들은 그래서 이제 볼린저는 이제 먼저 숏 나오고 있긴 한데, 이게 롱이고 숏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롱 포지션에 더 가까운 거는 사실이고요. 이제 미국 쪽이 조금 더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건 맞고, 근데 그럼에도 강세는 강세긴 하죠, 사실. 뭐 달러 같은 경우에는 많이 계속 빠지고 있었고, 금은 계속 오르고 있었고, WTI는 쭉쭉 빠지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좀 중립적으로 변했고, 삼성전자는 뭐 완전 바닥을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롱 추세로 보는 게 더 맞을 상황인데, 그래서 뭐 점수화로 시켜서 보면은 국고는 뭐 여전히 롱 추세는 맞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국고 10년도 뭐 마찬가지고, 미국채 10년은 롱 추세가 좀 감소가 되고 있고, 달러는 숏 추세가 시작이 됐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금 같은 경우에는 롱 추세가 여전하고, 그 다음 WTI 같은 경우에는 숏 추세고요. 여전히 아직까지는. 근데 좀 약화는 됐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여전한 숏 추세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롱 추세가 감소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중립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롱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국고 3년물 살펴보면은 여전히 계속 볼린저가 이렇게 벌어져 있기는 해요. 여기도 벌어져 있고 모여 있고. 그래서 뭐 사실 뭐 금리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뭐 결국 반등할 때는 곧 다가오고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왜냐면 뭐 끝물이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벌어져 있고 모여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이격도를 봐도 그렇고요. 뭐 국고 10년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기 때문에 뭐 설명은 딱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국도 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달러 원 같은 경우에도 뭐 벌어져 있고 뭐 여기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벌어지진 않았지만, 뭐 슬슬 이제 바닥이 거의 다 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빠지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RSI 봐도 그렇고 좀 반등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모여 있고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슬슬 떨어질 때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근데 이제 뭐 타고 가는 건 타고 갈 수 있겠지만, 타고 가다가 이제 요게 이탈이 되면 이제 그때 매도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주고, WTI 같은 경우에는 뭐 다시 요걸로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벌어져 있고 모여 있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좀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고, 볼린저로 봤을 땐 그렇고, OBB는 뭐 계속 빠지고 있었죠. 사실 최근에는 계속 매도만 있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벌어져 있고 모여 있기 때문에 뭐 추세는 뭐 사실 언제든 반등해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이격도 너무 많이 벌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언제든 삼성전자는 반등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이격도인데, 참 계속 쭉쭉 빠지고 있어요. 외국인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탈하다 보니까 뭐 사실 이거는 그냥 기술적인 영역을 좀 약간 넘어서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수급 앞에 장사 없다고,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때 뭐 매도도 어마어마하게 했던 거고요. 사실 거래량 보면은. 그래서 뭐 이렇게 다시 반등해서 끝날 게 아니라 반등하고 또 박살이 날, 사실 삼성전자는 지금 모습을 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 뭐 그냥 이제 결국 다시 이제 빠질 모양새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볼린저로 봤을 때는 OBB도 이건 이제 숏 추세로 돌아왔고요. 거래량 한번 크게 터졌다가 반등할 때는 또 좀 작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큰 거래량 때 큰 손이 매도가 있었던 거죠,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뭐
F라고 뭐 거의 특별히 다른 모습은 없고 여기도 OBB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뭐 거래량 터졌을 때도 똑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히 여기도 다르진 않습니다. 뭐 똑같은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들 보면은 미국 쪽은 일단 뭐 120분봉은 뭐 어제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뭐 오늘도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이제 120분봉은 약세고 일봉은 여전히 롱 추세, 중기 추세도 여전히 롱 추세. 근데 주봉은 뭐 일단 숏 추세에 더 가깝긴 하네요. 이제 그렇게 보이고 있고,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초단기 쪽으로는 이제 120분봉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은 숏이고, 이제 코스닥은 또 오늘 반등하다 보니까 이제 롱이고, 일봉은 뭐 그래도 숏에 더 가깝고, 이제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내수 쪽이 더 많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최근에는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뭐 추세 점수로 보면은 뭐 나스닥은 뭐 여전히 일단 아직까지 추세는 롱 추세고요. S&P도 추세는 여전히 롱 추세고, 코스피 200은 뭐 숏 추세가 60으로 좀 강해졌고, 뭐 코스닥도 숏 추세는 아니고 그냥 중립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물 나스닥 120분봉 살펴보면은 딱 반기로 추세를 뭐 얘기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120분봉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이고, 선물로 봤을 때는 뭐 벌어져 있기 때문에 요건 좀 모여 있고, 여기도 뭐 슬슬 단기 반등이 살짝 있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나스닥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똑같습니다. 이제 결국 하락 추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양새를 다 뭐 이격도나 좀 나타내고 있고요. ATR도 낮아질 만큼 낮아졌고, 뭐 아직 OBB는 뭐 사실 플러스긴 합니다만 곧 역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거래량도 사실 반등할 때 이렇게 감소하고 떨어질 때 올라가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사실 가장 하방 추세의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뭐 S&P도 뭐 특별하게 다르진 않아서 그냥 참고 삼아 보여드리기만 하고, 뭐 설명은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살펴보면은 뭐 코스피 200도 뭐 특별히 뭐 다른 추세를 나타내고 있진 않고요. 뭐 120분 보고 뭐 특별하게 설명드릴 건 없고,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일봉들만 살펴보면은 이제 코스피 200 일봉 같은 경우에 뭐 일봉도 뭐 특별하게 뭐 없긴 하네요. 이제 특별하게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거래량이나 OBB 같은 경우에 여기서부터 계속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거래량도 빠질 때 이렇게 터지고 반등할 때 줄어들고, 뭐 가장 뭐 최악의 모습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일봉도 뭐 특별하게 뭐 얘기 드릴 건 없긴 하네요. 여기도 이제 슬슬 거의 반등의 끝을 다가오고 있는 모습이긴 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뭐 거래량은 반등할 때 떨어지는 모습,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차트들 한번 살펴보면은 결국 큰 마디 한번 하락을 나타내고 나서 이제 반등을 주긴 했지만 결국 구름대를 넘지 못하고 52동 평선도 넘지 못하고, 요때도 다시 빠지고 나서 반등을 하지만 200일과 50일이 데드 크로스 되고 구름대에 막힌 날, 그 다음날 이제 긴 장대 음봉이 나타나면서 기준선과 저항선을 다 깨버렸습니다. 그나마 오늘 뭐 좀 도지를 나오면서 모습을 나긴 했지만 뭐 좋게 본다 한들 여기서 반등 한번 주고 빠지지 않을까라는 모습이긴 하고요. 뭐 결국 이게 어떻게 카운팅을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지금 봤을 땐 저는 이게 1이고 아주 3의 1이고 이게 2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파동들이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추세적으로는 계속 하락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여기를 결국 넘지 못하고 구름대를 완벽하게 다시 이제 구름대 밑으로 거의 내려온 상황이고요. 여기도 이제 데드크로스 여기 나면서 사실 무너졌었습니다. 결국 뭐 올라간다 한들 여기 200일을 넘기진 못하고 조정을 보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S&P 같은 경우에도 결국 볼린저 밴드 타다가
벌어지고 나서 무너지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 이제 볼린저를 봐도 여기 상단들이 다 닿였다가 빠지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보여집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볼린저 닿고 빠지면서 이제 추세가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뭐 다우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볼린저 닿을 만큼 닿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코인도 마찬가지죠. 코인은 여기서 이제 130일, 50일 기준선 이 지지를 버티느냐 마느냐인데, 뭐 여기도 똑같이 여기서 데드가 나오는 모습이면서 추세는 이미 꺾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V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도 좀 높아졌다가 약간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되돌림이 있었고요. 빅스 같은 경우에도 기준선을 돌파했다가 다시 일단 기준선에 이미 막힌 상황입니다만, 확실히 변동성 추세는 좀 200일 이동평균선 지지받으면서 도시 반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라델피아도 결국 장대 음봉 만들면서 구름대 안으로 다시 들어왔고요. 그래서 좋지 않은 추세고, 이게 결국 아마도 작은 1이고 이게 A, B, C로 한 파동이 2가 나오고 3이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뭐 니케이도 마찬가지죠. 니케이도 똑같이 1고 A, B, C가 나오고 나서 지금 C로 빠지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유로도 마찬가지고요. 항생 같은 경우가 뭐 결국 여기가 어디에 반등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뭐 제가 봤을 때 길게 가진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중국에 긴축이 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완화가 되려고 하면은 미국도 완화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 봐서, 뭐 단기 트레이딩으로 뭐 사실 기준선 뚫리면서 사시는 것까지야 오케이지만, 이건 지금 손절 라인을 딱 잡아놓고 사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상해도 마찬가지고요. 달러 인덱스도 결국 여기서 볼린저를 하회했다가 다시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달러 원도 마찬가지죠. 이제 위안이 근데 사실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건 아무래도 중국 정부에 좀 약간 영향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결국 위안화가 다시 이제 약세가 되는 순간 위기에 이제 전조락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뭐 볼린저 이제 거의 하단까지 와서 뭐 삼성전자는 좀 반등할 때가 되지 않았나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하긴 하고요. 뭐 나머지도 뭐 특별하게 뭐 모양새는 뭐 없긴 합니다. 엔비디아도 상당히 구름대 안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로 뭐 사실 미국이라고 표현을 하죠.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이란이 날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날아가는 작업들을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작업을 진행을 하는 동안 결국 미국이 수많은 돈을 풀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 영향으로 뭐 증시도 올라가고 다 좋았었는데, 중요한 건 그 돈이 이제 더 이상 못 푸는 상황이 되달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이 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쌓여 있었던 그런 자산 버블은 꺼지게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냥 그 동안 중국도 날아갈 테니까요. 그 대가를 아마 치르는 때가 올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근데 원하는 목표는 이루겠죠. 경기 침체가 되고 말고가 미국이 원하는 그런 안 좋은 목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어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들한테 있어서. 결국 그 셋을 쓰러트리냐 마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면서 뭐 저는 사실 미국이 승리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저는 뭐 누가 선이다 악이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다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다 악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악끼리 싸워서 뭐 미국이라는 큰 악이 저는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거기 플러스 이스라엘이죠. 이제 그래서 뭐 그렇게 되는 상황이 뭐 계속해서 제가 좀 보고 있는 뷰고, 뭐 그대로 계속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게 좀 약간 저는 노골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통해서 지금 약간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